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재직하고 있고요. 동시에 제4의 길 연구소를 새로 시작한 이현훈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글쎄 뭐 이거는 사실 학자마다 견해가 굉장히 지금 갈라져 있는 상태고요. 어, 얼마 전 시작한 전미 경제학회,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애뉴얼 미팅인데요. 그러니까 매년 하는 미국 경제학회에서 정말 뭐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들도 막 상당히 많이 오시고 해서 거기에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개진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면 결국은 하나로 합치되지 않고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일단 현재 상황이 너무 지나치게 지금 물가 상승이 걱정이 된다. 아직도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 지금 금리를 막 높여 있는 상태인데 이게 하드 랜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야 된다. 이런 주장부터 시작해서 이건 좀 너무 낮은 게 아닌가. 도리어 이렇게 하다 보면 도리어 물가 앙등이 더 계속 가고 적어도 뭐 소프트 랜딩이라든가 노 랜딩 얘기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그래도 좀 약간 좀 비둘기파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이렇게 현재까지는 있는 것 같고 실제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도 뭐 그렇게 크게 갈리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JP 모간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같은 분은 이거 지금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어떤 침체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막상 JP 모간의 여러 또 투자 분석가들은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회장님하고 달리.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하우스마다 비율도 다르고 또 사실 애널리스트마다 또 매크로 이코노미스트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 그러니까 소위 경제 어떤 거시경제를 보는 사람들도 다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소프트 랜딩이나 노 랜딩으로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뭐 초지일관 이미 뭐 한 1, 2년 전부터 이제 2021년 사실 이제 후반기에 가면 본격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막 과열 증상이 나타날 때 미국의 연준이 좀 빨리 금리를 좀 올리는 정책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그때부터 저는 사실 여러 방송 채널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2022년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그 상단 기준으로 하면 0.25%에서 굉장히 빠르게 지난해 2023년이죠. 지난해 여름 6월인가요? 그때까지 5.5%까지 이렇게 막 올렸는데 사실 뭐 역사상 보면 그렇게 빠르게 광포로 올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긴 해요. 79년, 80년 때 그때 폴 볼커 당시 미국 연준 의장이 뭐 기준금리를 10% 수준에서 20% 수준까지 이렇게 빨리 올렸던 적이 있긴 한데 그 이후에는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그렇게 뭐 빨리 올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폴 볼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경우에는 바로 경기 침체가 실제 왔고 또 물가도 쉽게 잡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물가 잡히는 것도 굉장히 늦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잡혀가는 듯하긴 합니다. 잡혀가는 듯하긴 한데 이게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와야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물가가 이제 확실히 잡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저희 이제 경제학적인 그런 시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보는 어떤 총수요, 총공급 측면에서 이렇게 볼 때 너무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무 연준이 돈을 많이 풀었고 또 행정부에서 또 실제 여러 가지 재정 지출을 너무 많이 해서 적자 재정을 많이 피면서 소위 총수를 많이 끌어올린 것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가져오고 또 경기를 굉장히 호황으로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걸 다시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경기도 어느 정도 위축시켜야 될 수밖에 없고 또 동시에 인플레이션도 그 과정에서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만 그것이 이제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 이런 건데 이렇게 광폭으로 막 이렇게 올렸다가 이게 잠깐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에 역사적으로 보면 시차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하드 랜딩이 오는 경우가 거의 일반적이었어요. 제 기억에는 94년 그때는 그렇게 막 크게 올리지 않았는데 금리를 그때 뭐 거의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잘 넘어갔던 정도였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마다
그 미국의 경제가 과연 이게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렇게 많이 논쟁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이제 왔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미국 경제가 전 세계에 차지하는 그 비중이 그 당시만 해도 뭐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지금도 한 2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그 통화 정책의 변화가 있게 되면 이게 미국의 경제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설사 미국의 경제 그러니까 거시경제 측면에서 영향을 많이 주지 않더라도 그게 바로 미국의 강달러를 가져오고 미국 달러로 표시된 그러한 채무를 결국은 이제 그 채무국의 입장에 생각하면 그게 이제 더 비싸지게 되니까 그 갚게 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서 결국은 그것이 이제 뭐 80년대에 그 중남미 국가들의 어떤 외채위기를 불러오거나 그 이후에 뭐 멕시코 그 아까 94년도에 그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막 올렸을 때에 미국의 경제는 뭐 침체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지만 멕시코에서 외채기가 나기 시작하고 다시 또 뭐 몇 년 있다가 97년 들어오면 태국부터 시작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필리핀 그리고 한국까지 이렇게 계속 이제 외환위기를 겪게 되는데 이게 결국은 내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외부적인 그 어떤 충격 그게 바로 이제 미국의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올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과연 그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볼 때, 앞으로 괜찮을 거야. 지난해 연말에도 뭐 엄청나게 그 주식시장이 뭐 최호황을 막 누렸는데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그 경제를 좀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틀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뭐 나스닥 기준으로 하면 거의 뭐 50% 정도 이렇게 상승했고요. S&P 500도 한 25% 정도 상승하지 않았나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상승하니까 이제 뭐 상황이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다시 2000년대 닷컴 버블 꺼질 때에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98년, 9년 막 이렇게 막 연준이 금리를 막 올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실물 경제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GDP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아니면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견조한 상태에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완전 고용 상태에 있고 실업률은 또 상당히 낮은 말 그대로 완전 고용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나스닥 같은 이런 주식시장은 뭐 초호황을 계속 누려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 초에 갑자기 꺼지거든요. 그렇게 갑자기 꺼지는 걸 대비를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2008년도에도 2008년 레먼 브라더스 사태가 2008년 9월에 이제 터지게 되는데 그 전에 뭐 3월에는 예를 들어서 뭐 3월 달에 베어스턴스였나요? 제 기억에 베어스턴스 같은 이러한 그것도 아주 그 글로벌 그러한 투자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이제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무너져도 계속 실물 경제도 멀쩡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약간 구조조정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워크아웃 우리가 얘기하는 워크아웃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나스닥 같은 것도 계속 호황을 누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큰 게 하나 탁 터지니까 그때 우르르 막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이 됐고 그것이 미국의 어떤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말 그대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 괜찮다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괜찮을 거야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제 생각엔 뭐 영어로 얘기하면 나이브하다 굉장히 좀 순진한 생각이 아니냐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뭐 걸쭉한 뭐 그 전 세계적인 그러한 경제학자들도 반대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 100% 맞다가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투자자라면 그러한 어떤 그 가능성을 충분히 대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인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고 또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보면 더더욱 그 미국에서 설사 그 하드랜딩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한테는 큰 충격을 계속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미 미국의 그러한 고금리 정책이 중국에는 그런 충격으로 온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이미 지난해부터 계속 이제 크게 충격을 받고 있잖아요. 만약에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쓰지 않았으면 이런 상황까지 됐을까요? 저는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영향을 계속 주고 있다는 거고 좀 이따 뭐 중국 얘기를 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국 경제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인 또 경제 어떤 위기가 또 확산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그러면 보통 뭐 1년 내지 1년 반 정도의 어떤 시차를 두고 통화 정책이 그러니까 뭐 확장적이든 아니면 긴축적인 이런 정책이 피어질 때 이게 경제에 어떻게든 영향을 주는데 왜 여태까지 영향을 안 주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총수에 영향을 주는 것이 통화 정책도 있지만 재정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많이 풀리고 아니면 이제 줄어들고에 따라서 총수요가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거든요. 통화량, 이게 총수요에 영향을 주는 그 통화량,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금리를 가지고 조정할 수도 있고, 2008년 이후에는 뭘 또 하냐면 양적 완화라고 하는 정책. 그래서 실제 이제 장기 유동성을 또 공급했다가 줄였다, 뭐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일단 그 통화 정책 측면에서 한번 보면 미국의 연준이 이제 2000년도에 이제 2020년도에 소위 얘기하는 그 코로나 사태가 막 터지면서 갑자기 이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이제 그 소위 에코노믹 락아웃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제 봉쇄를 막 하고 뭐 이러니까 경제가 너무 위축된다 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총수를 늘려야 되겠다 해서 쓴 게 이제 유동성 확대 정책이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리를 이제 막 급격하게 낮춘 그런 정책인데, 이 주로 이제 기준금리를 그 낮추는 거는 단기 유동성, 주로 단기 어떤 유동성을 이제 공급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장기 유동성을 공급하자는 것이 바로 양적 완화라고 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뭐 30년 만기 MBS, 모기지 백 시큐리티라고 해가지고 부동산 담보대출 채권을 산다든가 뭐 이러한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국채를 뭐 10년 만기 이상의 국채를 산다든가, 주로 국채를 더 많이 사는데요. 한 2대1로. 그런 것을 막 사는데 얼마나 많이 샀냐면 2020년 초에 미국 연준의 자산이 한 4.2조 정도 있었는데요. 이걸 8.9조, 그러니까 한 9조까지 올려요. 그냥 한 5조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5조 달러 어치만큼 그러한 미국 국채라든가 아니면 MBS를 산 거예요. 연준이. 그렇게 샀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돈이 시중에 풀려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이 공급했는데, 여기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이제 2022년 3월이라고 했는데, 그 뒤 한 두 달 뒤부터인가요? 4월부터인가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대로 양적 긴축 정책도 같이 해요. 양적 긴축 정책도 해서 매달 한 950억 달러, 처음엔 약간 더 적게 시작을 하겠는데 지금 한 950억 달러 정도씩 계속 이걸 갖고 있는 걸 팔아요. 사실 파는 것보다는 만기가 돌아온 걸 다른 것을 이렇게 채우지 않는 방식인데, 그래서 현재 얼마까지 줄었냐면 7.77조까지 줄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8.96조에서 7.77조니까 1.2조 달러 정도 판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한 1년에, 그러니까 매달 한 1,000억 달러씩 하면 1.2조잖아요. 그 정도 팔았는데 지금 1년 좀 더 됐잖아요. 그 중간에 그림에서도 보시면 3월 달에 이렇게 다시 싹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실리콘밸리 뱅크라든가 뭐 이런 미국의 지방 은행들이 막 파산하는 상황이 될 때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서 어쨌든 이게 좀 충분하게 회수가 안 됐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4.2조 정도 장유동성이 풀려 있었는데 이게 지금 7.8조 정도니까 아직도 한 4.5조 정도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라는 거고, 통화량도 보시면 M2, 보통 우리가 광의의 통화라고 하는데 M2 기준으로 보면 이 코로나 막 터지는 시점에 미국의 그 풀려 있는 총 통화가 한 15조 정도, 15.4조 정도인데,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장기 유동성도 공급하고 뭐 단기 금리도 막 낮추고 이렇게 하면서 한 21.7조까지 올랐다가 이게 줄어든 게 한 20.8조예요. 그러니까 한 1조 달러 정도 이제 총 통화가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빨간 선으로 제가 추세선을 그려놨는데, 그거에 비하면 아직도 거의 한 5조 가까이 지금 돈이 더 많이 풀려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이걸 좀 적극적으로 이 통화 긴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QT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T 증가율로 보면 이게 마이너스로 훅 떨어졌거든요. 역사상 제일 빠른 속도로 통화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영향을 주긴 준다. 그렇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게 제 첫 번째
때문에 쉽게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혀왔고 아직도 그 미국 경제가 굉장히 건실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그 연방 정부가 이 적자를 너무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 지난해 이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미국은 회계연도가 10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라면 이제 2022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지난해 9월까지 이제 얼마나 돈을 썼는지 그리고 얼마나 세금을 걷었는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제 적자가 나오는데 작년에 4.44조만큼 이제 조세 수입을 걷어들였고 그중에 6.13조를 썼어요. 그 얘기 뭐냐면 1.7조 달러 연방 재정 적자를 본 거예요. 그만큼 돈이 더 막 풀려나간 거 쉽게 얘기하면 유동성이 풀려나간 거예요. 돈을 거둔 것보다 쓴 게 더 많으니까 그래서 그만큼 돈이 더 많이 풀려나갔다는 거고 그게 어느 정도인데 그렇게 하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1.7조 달러라고 했잖아요. 그게 매년 그 소위 재정 적자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2020년이 제일 컸잖아요. 한 3조 달러 이상 이렇게 컸는데 그래서 좀 줄어드는 듯하다가 다시 바이든 행정부 때 이제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면 학자금 대출을 갖다가 다시 또 일부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막 돈을 막 풀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다시 유동성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중앙은행에서는 돈을 조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돈을 계속 풀고 있었다.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거고 얼마나 많이 풀었는데 그러냐면 2008년도에 그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통화 정책 쓰고 재정 정책도 그때 적극적으로 썼는데 그때 그 재정 적자 규모가 1.5조 달러가 안 됐어요. 근데 지난해 1.7조 달러 정도 풀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돈을 지금 풀고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이게 연방정부 부채 규모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그림으로는 한 33조 정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지난해 9월인가 10월까지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난해 말까지 보면 왜냐하면 회계연도가 아까 그 9월까지니까 근데 지난해 말까지 보면 이미 34조 달러까지 올랐어요. 계속 늘어나가지고 근데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결국은 미국의 소위 그 경제 운영에 있어서 어떤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적자를 낼 수가 있나요? 계속 적자를 낸다는 거는 돈을 계속 빌리는 건데 결국은 우리의 미래 세대가 그걸 갚아야 되잖아요. 그 갚는 상황이 녹록치 않을 거다. 어쨌든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유럽도 그렇고요. 웬만한 그 선진 국가들이 다 지금 적자를 보고 있어요. 적자 규모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자꾸 늘어나고 있는 편인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양호한 편이긴 하지만 이게 계속 늘어나면서 이게 우선 당장 미국만 놓고 본다면 이게 총수요를 이게 줄이는 게 아니라 도리어 늘리는 그런 정책이 되고 있다. 그게 두 번째 요인이고 세 번째는 이제 공급 측면에 있어서 그 원유 가격이 그렇게 전쟁이 두 군데서 막 터지고 해가지고 좀 오르는 듯 했는데 이게 많이 좀 떨어졌어요. 한쪽 그 중요한 이유가 하나는 미국의 소위 소위 얘기하는 쉘 오일 이런 원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지금 미국인데 그래서 미국이 그 생산량을 크게 늘리면서 이제 줄이는 그러한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이 예상치 않게 리오프닝 효과가 없이 이제 경기가 침체가 되고 중국이 제일 그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 나라가 이렇게 위축이 되면서 원유 수요가 또 줄어드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원유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해가 결국은 쉽게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원유 가격이 제가 추이도 그냥 재미로 가져왔는데 이게 그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그 2022년 5월이죠. 5월에 이게 최고치를 123달러 정도까지 갔다가 이게 지금 계속 떨어져 가지고 이게 지난해 한 중반 정도 되면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오르는 듯 했는데 다시 좀 떨어져 가지고 이 그림에서 보시면 거의 지난해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인플레이션 계산할 때 전달 대비로도 보지만 또 전년 동월 대비로 이렇게 하잖아요.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2024년 1월 현재와 23년 1월 현재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거의 지금 한 72달러, 73달러 그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적어도 원유 가격 상승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요인은 이제 없어졌다 이런 뜻이고 이제 순수하게 결국 총수요는 이제 그 통화 정책과 그리고 소위 재정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통화 정책이 아주 충분하게 긴축적이지 못하고 또 재정 정책은
반대로 굉장히 확정적이다. 그런데 이게 과연 계속 갈 수 있을까? 굉장히 이게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어떤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학자마다 다르고 또 시장의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 여러 뭐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이코노미스트들도 다 의견이 다른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시장 참여자들은 아무래도 자기들이 투자한 것에 대한 어떤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것이 좋기 때문에 전망이라기보다 희망적인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뭐 연준 빨리 낮춰야 돼. 빨리 낮추고 그것도 뭐 이거 한두 번 정도가 아니라 뭐 당장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두 번이 아니라 뭐 서너 번 아니면 뭐 6-7번 뭐 이렇게 막 굉장히 희망 섞인 그러한 주장을 전망이라기보단 어떤 주장, 희망을 좀 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직 그 돈이 많이 풀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쉽게 이게 그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도. 왜냐하면 경제가 이게 확 꼬꾸라지지 않는 한, 좀 더 침체가 되지 않는 한 현 상태에서 이렇게 머무를 수가 있을까? 이건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과거 어떤 실증적인 그런 사례를 봤을 때도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아메리칸 이코노믹 어소시에이션 애널 미팅, 그 미국 전미 경제학회 그 연례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다고 했는데 한쪽에서는 이거 너무 연준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는 이유가 충분하게 올리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도 있고 일찍부터 또 한쪽에서는 이거 너무 많이 급하게 올려가지고 잘못하면 미국 경제 이거 쨍그랑 소리 나겠다. 하드랜딩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라는 주장도 사실 경제학자 아주 유명한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적어도 생각할 때는 그렇게 쉽게 금리를 낮추지 못할 거다. 지난해 말에 미국의 연준 이제 파월 의장이 그 기준금리를 좀 낮출 수도 있겠다는 그런 어떤 희망 섞인 그러한 전망을 했어요. 굉장히 경제 상황이 좋고 그래서 뭐 앞으로 좀 낮출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막 완전히 막 그 산타 랠리가 막 이렇게 펼쳐졌는데요. 글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금리를 그러면 막 앞으로 계속 낮출 거냐. 그렇지 않을 거다. 이미 그 다른 연준 이사들은 이건 아니라고 분명히 나중에 또 계속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을 이제 뒤집는 그러한 얘기도 많이 했고요. 실제 이제 시장 참여자들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제이미 다이먼 그 JP 모간 회장 같은 경우도 이 연준 이거 정말 너무한다. 정말 이럴 수가 있냐 뭐 이렇게 좀 비난 섞인 그러한 얘기도 많이 하고요. 또 그 역사적으로도 보면 계속 아까 2000년도 사례도 얘기했고 2008년도 사례도 얘기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그 터지기 직전까지 연준 의장은 뭐라고 그러냐면 괜찮다고 그래요. 계속 상황 좋아요. 상황 좋아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 나쁘다고 그러면 바로 깨지니까 좋다고 계속 하는데 그 얘기를 고지그대로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글쎄요. 올해 3월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 3월에 금리를 낮춘다고 하면 그거는 갑자기 그 사이에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드디어 무너지고 있다 하는 그런 신호가 여기저기서 들렸을 텐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 정도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여름까지도 전 금리를 그렇게 내릴 수 있을까? 전 못 내린다고 생각하고 후반기 정도 뭐 글쎄 한두 번 정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더 빠르게 광폭으로 내린다면 그거는 경제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는 신호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한테도 아니 우리 한국 경제에도 그렇게 좋은 시그널이 아니다. 실제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거 뭐 아까 2000년도 말씀드리고 2008년도도 말씀드렸는데 금리를 낮추기 시작할 때가 경제가 좋아지는 시점이 아니고요. 주식시장이 화랑이 되는 시점이 아니고요. 그때가 이미 경제가 나빠진 상황으로 이미 들어갔고 그때부터 이제 주식시장은 본격적인 이제 하락 국면이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오늘은 그림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다른 뭐 방송 채널에서도 뭐 그런 그림을 많이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실제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 경제 상황은 미국 경제 상황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어떤 분석도 가능한데 일단 현재 진행되는 상황부터 우선 말씀드리면 중국 경제의 제일 이제 문제는 그동안 너무 소위 건설 투자 중심의 그런 어떤 경제 운영을 했다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 여러 뭐 그 소위 얘기하는 인프라
그러니까 뭐 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공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지을 뿐만 아니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택, 아파트를 많이 진 거예요. 많이 져가지고 이게 뭐 충분히 수요를 다 충당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남아돌고 경제 효율성이 충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게 실제 팔려나가지 않고 설사 팔려나갔다 해도 그러니까 정부가 지방 정부들이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를 많이 했는데 실제 뭐 도로 건설을 고속도로 건설했는데 하루 10대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무슨 통행료 수입이 나올 것이며 그러면 거기 결국은 그거를 이제 직접 하기도 하고 이제 그 우리식으로 하면 외자 유치, 그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러는데 그게 거기서 수익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이제 파열음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파열음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는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막 그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는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는 한 2015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한 5, 6년 동안 주택 가격이 한 2배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올라요. 그렇지만 이제 소위 얘기하는 대도시, 일선 도시 기준으로 하면 2배가 아니라 훨씬 더 3배까지도 이렇게 오른 지역이 굉장히 많고요. 뭐 상하이라든가 아니면 뭐 베이징이라든가 거기에서도 우리처럼 강남이 이렇게 좋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뭐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당장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 부동산 분야에 뭐 과열이 되고 그래서 뭐 집이 안 팔려나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시진핑 이제 정부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 이 사회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이게 결국은 집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뭐 한 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막 여러 채를 이제 막 구입하게 되고 우리처럼 뭐 계속 뭐 갭 투자도 하고 뭐 영끌이도 하고 그러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이제 부를 이제 일구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엄청난 이제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결국은 이제 부동산 소위 개발 회사들의 자금줄을 이제 차단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three red lines 해가지고 뭐 세 개 뭐 여러 가지 뭐 레드라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금을 조달하는 데서 여러 가지 제한 정책을 많이 쓰게 되는데 뭐 그것이 이제 한 가지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실제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집에 갇혀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 수요가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나가서 뭐 모델하우스 볼 수 없고 한데 더군다나 내가 집에 갇혀 있으니까 소득도 줄어들고 그러는데 어떻게 계속 아파트를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택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개발회사들의 수익성이 급격히 이제 하락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터진 게 뭐 완다그룹 뭐 아니면 뭐 헝다그룹 뭐 비구 위안 뭐 이런 소위 개발 그 소위 대형 중국에서 뭐 1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10위권 안에 있는 그러한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막 연이어 막 터지게 되는 거고요. 며칠 전에 뭐 그러한 그 개발 회사들의 어떤 그 자금원이 되었었던 뭐 중추그룹 및 또 실제 이제 파산하게도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계속 그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그 파열음, 경착륙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무슨 문제냐면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위 건설 부문이 주도가 되는 그런 경제 성장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중국의 건설 부문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뭐 전후방 연관 산업까지 이렇게 포함을 하면 한 25% 정도 차지한다고 보는데 이게 중국의 그 부동산 부문이 이렇게 건설 부문이 위축되면서 전체적인 경제 성장을 위축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또 동시에 이제 그 우리 가계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부동산 가격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자산의 실질 가치가 이제 떨어지게 되니까 이게 떨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소비를 제대로 못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소위 얘기하는 자산이 이제 실질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소비 활동을 줄일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이론적인 그런 근거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 갖다가 우리가 대차대조표 불황이라고도 해요. 이제 그렇게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떨어져서 소비가 줄어들고 그래서 경제 성장이 줄어든다.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경계되고 그래서 실제 중국 경제가 지금 뭐 지난해에 글쎄 뭐 이게 뭐 5% 이상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과연 그랬을까? 저는 약간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통계를 이제 데이터를 이제 모을 때 지방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점점 이렇게 중앙정부 이렇게 뭐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데이터를 전부 합산하게 되는데 지방 정부에서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고지고대로 보고를 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그 성장률이 그보다 훨씬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 그 중국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 부문이 이렇게 위축되고 소비 부문이 위축됐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러니까 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GDP에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소비가 있고 투자가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민간 부문이 두 가지인데 소비가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고 투자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그 민간 기업의 부채가 한 130%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렇게 높은 상황, 우리나라도 참고로 뭐 120% 정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 걱정하고 있는데 이 높은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소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또 투자도 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나마 이렇게 어떻게 그 국내 기업들이 하는 그 투자 말고 외국인 또 투자라도 좀 살아주면 좋은데 외국인 투자는 또 뭐 역대에서 가장 지금 최저 수준으로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혹자는 뭐 그러니까 지난해에 그 외국인 투자가 지지난해 그러니까 2023년에 투자가 2022년에 비해서 절반이 아니라 한 4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었다. 결국 그러니까 뭐 소위 그 국내 투자도 안 되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런 투자도 안 되고 하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뭐 그러면 뭐 순수출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수출에서 수입을 빼는 것. 근데 이거는 뭐 수출도 참 상당히 위축이 됐고요 지난해 수입도 많이 위축이 돼가지고 계속 뭐 흑자는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예전보다 흑자 규모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뭐 그것이 경제 성장에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 그냥 한 뭐 제로 정도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남은 게 정부 지출이거든요. 정부 지출은 지방 정부가 지금 이제 부동산 경기가 꺼지면서 거의 그 경기를 뭐 살릴 수 있는 걸 투자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가 뭘로 성장하지? 그래서 아까 제가 뭐 5% 이상 성장했다는 걸 참 믿기가 어렵다는 게 소비도 위축되었고 투자도 위축되었고 뭐 순수출은 그냥 뭐 똔똔이라고 치고 그 남은 게 이제 정부 지출인데 정부 지출을 과연 늘렸냐? 그럼 중앙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늘리지. 중앙정부는 사실은 부채 비율이 높지 않아요. 한 50%밖에 되지 않는데 GDP 대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높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많이 지적하는 게 중국의 위안화가 너무 많이 이제 가치가 떨어지면서 너무 확장적으로 쓰게 되면 도리어 더 떨어지고 그게 이제 막 악순환으로 될까봐 막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그래도 중국의 중앙정부가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정책을 쓰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쓰고는 있는데 그래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굉장히 녹록치 않다. 그렇게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이제 이렇게 위축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업률 많이 높아지는 거 많이 들었잖아요. 특히 청년 실업률이 뭐 25.6%까지 지난해 7월 뭐 이렇게 발표했다. 그 뒤에 발표도 안 한다 그러는데 전체 실업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 하는데 전체 실업률이 별로 높지 않다. 그것도 이제 공식적인 이제 통계 지표니까 그것도 이제 확실하게 전 믿기는 어려운데 그나마 이제 정확한 이제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물가 지표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소비자 물가로 본 인플레이션을 보면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0%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0.1%, 2% 이렇게 거의 디플레이션 현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 그러니까 주로 경기가 침체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디플레이션 걱정을 좀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곳에 그 어쩌면 그 리딩 인디케이터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앞서 나가는 그런 물가 지표가 뭐냐면 생산자 물가 지표예요. 생산자 물가 지표는 한 1년 반 정도 이미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가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경제 성장률도 낮고 물가 상승률도 낮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도 잘 안 되는데 얘를 어떻게 살릴 거냐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 경제 성장률이 뭐 지난해 뭐 한 5% 남짓 뭐 5.2%뭐 5.4%뭐 이렇게 보통 아직 공식 통계가 안 나왔어요. 뭐 그 정도 한다고 치고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한때 뭐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한 7, 8년 전만 해도 이 두 자릿수 성장까지 이렇게 했어요. 제 기억에는 한 15년 정도
됐을 때만 해도 한 두 자리 성장하다 이게 뭐 5% 후반 성장하다가 이게 계속 떨어져가지고 5% 수준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급격하게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다시 그런 리바운드를 할 거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결국은 중국도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나은데 소위 그 수출이 GDP 차지하는 비중이 한 4~5%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국이 그 수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 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주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 간의 본격적인 무역 전쟁, 기술 전쟁을 뛰어넘어서 패권 경쟁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도 못하고 그래서 FDI도 잘 안 되는 거죠. 들어오는 그 외국인 직접 투자도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계속 전개되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대외적인 어떤 수출 여건이 녹록치 않으니까 쉽게 이게 해결되기 어렵다는 게 한 가지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중국의 인구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령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난해 말고 지지난해 통계까지만 나와 있으니까 한 어느 정도 되느냐면 한 14% 정도예요. 65세 이상 인구가. 뭐 그 정도면 그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편이에요. 그 정도면 낮은데 OECD 평균이 한 18% 정도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너무 빠르게 지금 인구 고령화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지난해 2022년 그 합계 출산율이 1.06명이에요. 1.06명이면 OECD 평균이 한 1.54명 정도 되네. 1.52명, 1.5명 살짝 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 엄청나게 낮은 수준이고 굉장히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냐면 생산 인구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빠르게 줄어들고 또 반면에 이제 고령 인구가 자꾸 늘어나서 생산 활력이 줄어들고 또 고령 인구를 부양해야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여기 이 그림 같은 것도 보시면 중국의 고령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를 나타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중국의 생산 연령 인구 자체가 이미 2013년 이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산 인구 비중이죠. 그게 감소하고 있고 그게 바로 중국의 GDP 성장 잠재력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쉽게 회복될 수가 없다. 그래도 제가 만약에 중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중국도 미국처럼 금리도 좀 적극적으로 더 낮추고 또 한 가지는 양적 완화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중국 정부가 좀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그 국채를 발행해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그러한 여러 쿠폰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동시에 그 발행된 국채를 중국의 중앙은행이 그걸 인민은행이 그걸 이제 매입하는 방식의 그러한 어떤 양적 완화를 하면 어떨까? 사실 그런 얘기를 제가 지난달 초에 중국의 중앙재경대에 가서 그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중국 중앙재경대 가서 제가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중국 경제와 한국 경제가 과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갈 것이냐, 현재 그 직전 상황이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실제 그렇다 하는 게 제 결론이고 그에 대해서 중국 학자들도 상당히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거냐. 미중 간의 그런 냉전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인구 고령화 문제는 어떻게 할까. 그것도 만만치 않다. 출산율 높이는 건 맞는데 단기적인 처방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런 양적 완화를 재정정책과 함께 이렇게 조합해서 하면 어떨까. 이 정도 현재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ADB 컨설팅 용역도 제가 최근 체결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글쎄 IMF 위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긴데요. 근데 1997년 외환위기를 우리가 보통 IMF 위기라고 하는데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하고 같은 거는 딱 위기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고요. 실제는 상당히 내용이 달라요. 그 당시 상황을 저는 그래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화면에 보여드리는 게 그
책 표지인데 책 제목이 Korea's Economic Miracle 하고 부제가 Fading or Reviving이에요. 이게 제가 2002년인가 3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출판사 펠그레이브 맥밀런에서 출판한 책이거든요. 호주에 있는 그 찰스 합이라는 교수하고 같이 낸 책인데 제가 그 외환위기 터지고 나서 1997년 외환위기 터지고 99년에 제가 호주 멜번 대학에 이제 초빙 교수로 가 있었는데 그때 가면서 그 많은 대학에 제가 초청 받아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 그 주제가 바로 뭐냐면 아니 그렇게 한국 경제가 잘 나가다 왜 갑자기 넘어졌느냐 그런 주제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얘기했던 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는데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이미 터질 게 왔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 당시에 그 한국적 상황을 사람으로 얘기하면 뇌졸중이 온 거다. 중풍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 그 뇌졸중이 온 거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확 터지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냐면 주로 외부적 충격이 올 때 막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거나 찬바람에 막 불거나 이렇게 되면은 막 열나가지고 아니 뭐 찬바람 때문에 혈관이 좁아들면서 그 속을 흐르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찌꺼기들이 이제 막혀가지고 혈관 속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뇌에서 막히면 이제 그 뇌졸중이 되는 거고 이제 혈관이 그 심장에서 막히면 이제 그 심장 마비가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걸 이제 뇌졸중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뭐 굉장히 빠른 경제 성장을 그때 했어요. 그때도 뭐 6, 7%, 7, 8%뭐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이미 7년여 동안 계속 경상수지 적자도 보고 있었고요. 이미 그 96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30대 재벌 중에 제 기억에는 10개 정도가 이미 부도 상황으로 다 뭐 삼보라든가 뭐 기아라든가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그 대기업들이 계속 그 부도가 막 나고 있었고요. 이 기업들이 막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문어발식 그 여러 가지 막 투자를 막 한 거예요. 결국 그 문어발식 투자를 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이 이제 내부에서 충분히 조달이 안 되니까 외채를 많이 끌어온 거고 단기 외채를 많이 끌어왔어요. 단기로. 그래서 그 당시 뭐 종금사라고 하는 뭐 그러한 금융기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뭐 글쎄 투자은행이라고 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조그만 그 소위 얘기하는 그 우리 얘기하는 은행이 아닌 그 제2금융권에 있는 그러한 금융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돈을 빌려다가 단기로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로 빌려 싸거든요. 금리는 단기로 빌려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장기 투자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까 94년도에 미국이 금리를 높이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95년에 멕시코에서 이제 그런 어떤 외채 위기가 왔고 그다음에 이제 97년도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외채 위기가 왔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한국까지 넘어온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빌려왔는데 이게 보니까 굉장히 고금리로 이제 롤 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나마 보니까 뭐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런 뭐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하고 별로 상황이 다르지 않네. 기업들이 뭐 문어발식을 막 하고 그래서 별로 뭐 수익성도 되지도 않는 그러한 기업들 부실부실하네. 그러니까 외국의 투자은행들이 한국에 빌려준 그 돈을 롤오버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러니까 1년이 만기가 되니까 갚아라 이런 상황이 되니까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나마 갖고 있었던 그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를 털어가지고 자꾸 이제 갚아주고 이제 어떻게든 그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를 갖다가 지탱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 우리 외환보유고마저도 이제 거의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손 다 들고 두 발 다 들고 그래가지고 IMF에 찾아가가지고 제발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된 상황이 바로 그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상황은 겉보기에는 멀쩡했는데 속이 이제 그렇게 터졌고 외부적인 충격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제 다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렇게 문어발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고 더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그 당시 우리나라는 굉장히 젊고 건실하고 그야말로 혈색이 좋은 나라예요. 굉장히 젊은 나라예요. 65세 이상이고 아까 제가 고령인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고령인구 비중이 한 6%인가 그랬어요. 그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되면 한 18%를 넘어 이제 아마 지난해 기준 한 19% 정도 될 거예요.
굉장히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 한 0.7% 정도 아직 공식 통계가 나오지 않았는데 7%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다. 이거는 정말 연구 대상이라고도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OECD 국가 중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아마 역사 초유에 이렇게 낮을 때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가장 낮은 상황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표지를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런 그 세미나를 많이 하러 다니면서 그 우리 상황이 뭐 이렇다 얘기를 하니까 그 한국 경제를 연구하던 찰스 합이라는 그 교수가 자기랑 같이 이것 좀 한번 계속해서 본격적인 그 원인 규명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 걸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책 제목 그 사람이 찰스 하비 교수가 제안한 게 뭐냐면 Fading Korea's Economic Miracle이에요. 이게 뭐냐면 fading 한다는 것이 사그러든다 이런 뜻이거든요. 끝났다. 한국 경제는. 그래서 아니다 나는 이거 fading 하기 나름으로 fading 할 수도 있고 reviving 할 수도 있다.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한다면 그래서 그때 뭐 4대 구조조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런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면 그럼 우리가 더 잘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가 그 97년 그 외환위기를 겪고 98년도에 마이너스 5.3%까지 역성장하다가 99년이죠. 바로 그 다음에 플러스 10.3%가 V자형 반등을 했거든요. 그 뒤에도 굉장히 건실한 성장을 비교적 몇 년 동안 계속했는데 그런 성장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뇌졸중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많이 늙었고 그리고 그동안 해온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미 당뇨병도 걸렸고 당뇨병은 그 자체로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합병증이 문제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그 소위 고지혈증에다가 거기에다가 뭐 고혈압에다가 온갖 나쁜 건 다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운동도 안 하고 매일 술만 먹고 담배 피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소위 얘기하는 뭐 영양제 먹고 그리고 뭐 혈당 강화제나 먹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전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이유가 제가 뭐 앞서 그 중국 예를 들었습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 뭐 우리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투자, 소위 건설 투자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했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은 뭐 묻은 개가 뭐 흉본다는 격으로 우리나라가 똑같거나 더 심해요. 우리나라가 정말 GDP를 차지하는 그 소위 부동산 투자가 한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이게 그냥 순수하게 GDP에서 차지하는 수요 측면에서 보면 한 16% 정도 됐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근데 전후방 연간 효과까지 보면 그것도 한 25%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전 보고 있는데 동시에 또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자꾸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부동산 부분이 자꾸 커지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실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설비 투자라든가 R&D 투자를 거의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투자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건설 투자가 있고 또 하나가 제 소위 얘기하는 그 설비 투자 및 R&D 투자가 있는데 이 두 개가 거의 비중이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2022년 기준으로 하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31%, 2% 되는데 그렇게 언뜻 놓고 보면 굉장히 높으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절반이 건설 투자로 빠져나가가지고 그렇게 높지 않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 제대로 못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고 또 동시에 계속 이 부동산 투자를 계속 띄우면서 우리나라의 소위 얘기하는 그 산업 구조가 그쪽으로 왜곡됐다는 거고 또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가계가 결국 내 돈 가지고 못하고 계속 돈을 빌려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해 온 거예요. 그래서 뭐 그 한 100, GDP에 한 105% 된다고 하는데 최근에 뭐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 의하면 이게 뭐 한 101% 수준까지 뭐 떨어졌다고 하는데 글쎄 저는 그렇게까지 떨어졌나 빠르게 뭐 저는 그동안 계속 가계부채 총량이 계속 늘어났는데 떨어지려면은 뭐 GDP 성장률이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해야 되는데 지난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아직 정식 발표가 나진 않았습니다만 1.4% 안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1.3%나 1.2%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그렇게 빠르게 줄어들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미국이 갑자기 뭐 우리나라한테 뭐 무슨 뭐 플라자 협정을 체결하자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래도 미국이 중국하고의 이런 어떤 그 패권 경쟁을 하면서 전부 다 그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소위 얘기하는 디지털 핵심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들어와서 생산해라. 그래야 보조금 주겠다. 그게 바로 Inflation Reduction Act, 소위 IRA잖아요. 그러한 것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동시에 뭐 중국 같은 데로는 투자도 하지 말고 수출도 하지 마라. 그러한 그 소위 첨단 그런 기술을 함유하고 있는 그러한 부품이라든가 그러한 완제품을 글로 수출도 하지 마라. 이러니까 또 그쪽으로 수출도 못하고 투자도 못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1980년대 중반에 한때 잘 나갔던 그 일본 기업들이 당한 거랑 비슷하게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런 외부적인 그런 어떤 수출 환경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중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침체가 되면 우리나라 제일 많이 수출하는 데가 바로 중국인데 중국으로의 수출이 녹록치 않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또 우리나라 수출이 또 자꾸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이 제가 만약 의사라고 생각하면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계속 뭐 부동산 띄우기 하는 정책이나 쓰면 그게 바로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이렇게 연명하는 그러한 정책, 그러한 의사, 돌파리 의사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부동산 거품이 지금 꺼지고 있는 상황에 지금 막 들어가고 있잖아요. 왜 부동산 거품이라고 하느냐면 2017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2021년 중반까지 우리나라는 한 3배 정도 올랐어요. 서울 기준으로. 특히 이제 강남 기준으로 보면 한 3배 정도 이상 올랐고 지방 같으면 그거보다 약간 덜 올랐는데 앞서 말씀드린 중국의 그 부동산 가격이 2015년 이후에 2020년 중반까지 거의 2배 내지 3배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막 따라서 이렇게 막 빨리 올랐어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가계부채가 중국 같은 경우는 한 61%까지 올랐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한 105% GDP 대비로 이렇게 막 올랐어요. 이렇게 훨씬 더 많이 올랐고요. 그게 이제 항상 가계부채가 높으면 무슨 문제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막 높음으로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그 소위 소비 여력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특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조정받을 때. 그러면 앞으로 계속 올려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건데 아무튼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 상태이고 동시에 아까 만든 것처럼 거기에다가 이제 그 소위 건설 쪽에 너무 이제 몰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그러한 어떤 자원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부문을 줄이고 소위 설비 투자, R&D 투자로 이렇게 좀 자원 배분을 제대로 잘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 자연스럽게 이제 거품이 이제 빠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21년 중반부터 시작해서 2022년 초까지 잠깐 가격 조정이 있었잖아요. 뭐 한 20% 정도, 한 30% 많아도 가격이 좀 떨어질만 하니까 정부가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빨리 이리 와. 몰핀 맞아. 영양제 주사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뭐예요? 경기 특례 보금자리론을 해가지고 이게 뭐 그 50조인가 60조인가 뭐 이 돈을 풀어버린 거예요. 그 9월 달까지 돈을 막 풀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 기간 동안에 막 살아난 거예요. 그 풀었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그 가격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그만큼 뜬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50조라고 하면 50조만큼 부동산 가격의 총액이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그만큼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억지로 가격을 끌어올린 거예요. 그렇게 올리면서 결국은 뭐가 된 거예요? 가계부채가 더 늘어난 거예요. 결국 가계부채 늘어난 건 뭐죠? 그걸 누가 늘렸어요? 그것도 결국은 소위 얘기해 영끌이 하는 그 소위 젊은 청년들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이 그걸 빚을 내가지고 그걸 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에 희망이 있겠어요? 더 희망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결혼도 못하고 아기도 더 못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을 정부가 알아서 앞장서서 만드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 다시 또 그래서 그게 끝나니까 이제 10월부터 11월, 12월 이제 한 3개월 정도 다시 또 가격이 좀 조정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올해 들어서 다시 또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을 다시 또 뭐 70조 이상 또 한다고 또 하는데 어떻게 이런 정책을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쓴다는 결국 또 뭐예요? 그 악이 나면 또 빚내줄게. 그러면 그거 또 집 사세요. 또 이렇게 하는데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또 그럼 누가 샀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공정하지 못하고 결국은 거기에 추첨해서 소위 이제 분양 당첨된 사람만 그 아주 저리로 뭐 1%가 되든 2% 되든 뭐 이렇게 저리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도 일단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미 거기에 당첨된 것만 해도 굉장히 운이 좋은 건데 거기 돈을 또 그 사람들한테 몰아준다.
뭐 출산을 해도 그렇지 않은 당첨되지 않은 사람한테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준다는 것도 되게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격을 또 다시 또 70조 원치 또 띄워요. 띄우고 다시 또 그게 끝나면 또 어떻게 하겠 또 가격 또 조정받을 거 아니에요. 그 조정받는 중요한 이유가 일단 인구가 고령화되니까 그건 계속 사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인구 고령화 맞물려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2%가 아니라 1%대 수준이 이제 고착화 되고 그 1%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2030년 전에 1%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실질 가계 소득으로 보면 이미 0% 수준으로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그 지탱이 되냐는 거예요. 지탱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부가 계속 유동성을 공급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뭐 특례 보금자리론부터 시작해서 뭐 특례 신생아 대출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띄울 겁니까? 이렇게 띄우면 그게 과연 계속 지속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아이들을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못하고 더 출산도 더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인구 고령화 더 많이 진행이 되고 더 많이 진행이 되니까 다시 또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지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더 일자리가 더 부족해지고 또 가격은 가격대로 분석이 높아지니까 또 내 살 집이 없으니까 결혼도 못하고 아기도 못 낳고 왜 이런 일을 자꾸 만드냐는 거예요. 유수년 기본수당만 얘기했습니다. 그거 말고도 어떻게 일자리 안정 정책을 만들 거냐 또 부동산 그 가격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거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뭐 유아수당은 소위 얘기하는 우리나라에 너무 교육비가 많이 들고 육아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것만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그런 것도 남녀 간의 그런 어떤 육아를 어떻게 그 형평성 있게 제대로 사회가 책임져가면서 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야지만 우리나라가 미래가 제대로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희망 있는 나라지 자꾸 개인들한테 특히 젊은이들한테 그냥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땜빵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호소 삼아 드립니다. 네, 오늘 그 옹달 책방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또 우리 다른 여러 시청자분들도 제 말씀 듣고 좀 더 어떤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해나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희망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그런 계기가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